연산군은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흔히 공에서 쫓겨난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복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내세운 대대적인 보복이 벌어지기 6년 전, 그는 이미 자신을 비판하던 신하들을 한꺼번에 처벌했습니다. 출발점에는 한 아들의 상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도 잘못하면 기록되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조선의 원칙과 그런 간섭을 견디지 못한 왕의 선택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축시켰고, 두 번째 사건은 개인의 분노를 훨씬 큰 보복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릴 사람들을 잃어가던 왕은 세 번째 사건에서 놀랄 만큼 빠르게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비판을 적으로 여기고 처벌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폭군이 되어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왕위에 막 오른 연산군의 모습부터 봐야 합니다. 1494년 아버지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연산군은 18살의 나이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제사를 지냈으며 앞선 왕들이 해오던 방식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모든 규칙을 내던지거나 대규모 처벌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불안 신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국정을 위한 충고보다 왕의 권위를 깎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조선 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의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면서 왕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전하는 것이 일부 신하에게는 정식 업무였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책을 읽으며 국정을 토론하는 자리도 있었고, 왕이 한 말과 행동은 훗날 역사책에 남길 기록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큰 힘을 주면서도 그 힘이 잘못 쓰이지 않게 여러 겹의 브레이크를 둔 셈입니다. 성종 때부터 이런 역할을 맡은 신하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냈고, 연산군은 바로 그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왕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요구는 연산군과 계속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만으로 연산군의 앞날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불쾌한 충고를 참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을 벌해 침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떤 왕이 되는지는 그가 거듭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연산군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꼽는 어머니의 죽음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왕비였지만 궁중의 갈등 끝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1482년 윤씨는 왕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어린아이였고 어머니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 해인 1495년 3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생애를 적은 글을 살펴보다가 어머니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어머니의 일을 알게 된 1495년과 대대적인 복수가 벌어진 1504년 사이에는 약 9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처음으로 비판 세력을 크게 처벌한 사건은 그 중간인 1498년에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역사 기록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죽음은 훗날 대규모 보복을 벌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하나뿐인 답은 아닙니다. 연산군은 극적인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선택을 거치며 자신을 말릴 사람을 줄여갔습니다. 그 첫 번째 큰 선택은 1498년 아버지 성종 시대의 역사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에서는 왕이 세상을 떠나면 그 왕의 시대를 정리한 공식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탕이 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기록을 맡은 신하들이 평소에 적어둔 초고였습니다. 이 초고에는 왕과 대신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잘못이라고 판단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기록을 미리 보고 고치지 못하게 내용은 비밀로 다루었습니다. 이 기록 초고를 당시에는 사초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김일손이라는 신하가 제출한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스승 김종직이 지은 글 한 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은 먼 옛날 중국에서 억울하게 죽은 임금을 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문제 삼은 대신들은 그 글이 조선의 단종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난 뒤 목숨을 잃었고 그 왕위를 차지한 사람은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 세조였습니다. 결국 이 글은 세조가 왕위를 얻은 과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피던 일부 대신은 이 내용을 발견하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김일손과 김종직의 제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맞서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얽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를 단순히 한 편의 글을 둘러싼 논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글이 세조의 왕위 계승을 부정한다고 보았고 관련자들을 왕실에 반역한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여러 신하가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귀양을 가거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50명이 넘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의 무덤을 파헤쳐 다시 형벌을 내렸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일을 1498년에 벌어진 무오사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왕실을 비판했다고 의심받은 기록과 그 주변 사람들을 한꺼번에 벌인 사건입니다. 이 일을 왕에게 알린 유자광 등 일부 대신에게는 경쟁자를 공격할 기회가 되었고,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집단의 힘을 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들의 권력 다툼만으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결정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원래 역사 기록은 현재의 권력자가 불편해도 훗날 의 판단을 위해 남겨두는 장치였습니다. 연산군은 대신들이 보고한 사초의 문제 대목을 과거의 비판까지 처벌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오늘 입을 열었다가 벌을 받는 것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긴 기록이 몇 년 뒤 자신과 동료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왕을 향한 비판의 대가를 크게 높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던 목소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폭정을 막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처벌 뒤에도 높은 자리에 있던 대신들은 때때로 왕에게 집단으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1502년에는 나라의 가장 높은 대신 3명이 함께 10가지 문제를 정리해 올렸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문제, 공사와 비용 때문에 백성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이것은 연산군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폭정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를 향한 경고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연산군은 그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 뒤에도 그는 멈추고 신하들과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산군은 충고의 내용보다 누가 감히 자신을 거스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1503년 잔치에서는 이세좌라는 대신이 실수로 왕의 옷에 술을 흘렸습니다. 연산군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왕을 업신여긴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홍귀달이라는 대신이 손녀가 아프다는 이유로 궁에 보내지 않은 일도 왕에게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사건에는 같은 기준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거스르면 작은 행동도 충성심을 의심받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산군을 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1498년의 첫 사건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었고, 연산군은 반대 의견을 처벌로 해결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504년의 두 번째 사건은 남아있던 사람뿐 아니라 왕을 멈추게 하던 장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처음 알게 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9년 전 어머니가 쫓겨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504년에 달라진 것은 그가 당시의 과정과 책임자를 다시 캐묻고 오래된 분노를 현재의 반대자들에게까지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 때 찬성한 사람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데 반대했거나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여긴 사람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다시 죄를 묻고 그 자식과 친척까지 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왕의 옷에 술을 흘렸던 이세저와 손녀를 궁에 보내지 않았던 홍귀달도 이 거대한 처벌 속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살아남은 비판적인 신하들까지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없어도 왕이 과거와 현재의 불충을 연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처벌받은 사람만 200명이 넘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대대적인 보복을 갑자사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긴 사건들에서 시작된 처벌이 어머니 일을 둘러싼 보복과 합쳐져 과거의 책임자와 현재의 반대자, 그 가족에게까지 번진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한 아들의 복수극으로만 보면 또 다른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왕 가까이에 있던 세력의 정치적 계산도 겹쳤고 고발과 처벌은 더 커졌습니다. 왕의 사적인 분노와 궁궐안의 권력 다툼이 서로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이 불을 붙였다는 설명도 연산군의 책임을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어떤 고발을 받아들일지, 처벌을 어디까지 넓힐지 결정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기보다 더 넓은 보복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비판적인 글이 반역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왕을 서운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한 과거 자체가 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처벌이 끝난 뒤 연산군은 왕을 직접 비판하던 관청을 없애거나 그 힘을 크게 줄였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책을 읽고 국정을 따지던 자리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불편한 보고를 올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왕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조선이 왕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마련한 브레이크가 하나씩 풀린 것입니다. 연산군의 눈에는 잔소리하던 신하가 줄고 명령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으니 왕의 힘이 커진 결과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반대 의견이 사라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잘못을 미리 알릴 사람은 없어지고 백성의 어려움도 왕에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물거나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하고 왕은 안전하게 다듬어진 보고만 보게 됩니다. 연산군은 사냥과 잔치에 더 많은 시간과 재물을 쓰고 사냥터를 넓힌다는 이유로 백성의 집을 허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을 지적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왕은 모두가 자신의 명령에 동의한다고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진심으로 왕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연산군은 반대자를 없애며 권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실수를 고쳐줄 사람과 위기 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함께 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왕과 신하 사이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믿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신하에게 충고는 목숨을 거는 행동이 되었고 왕에게 충고는 반역의 시작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말로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 막히자 궁 안에서는 훨씬 위험한 선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박원종과 성희안, 유순정 등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봉기를 이끈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의 관리 조직을 잘 아는 전직과 현직 관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사건을 온 나라가 한꺼번에 일어나 폭군을 몰아낸 장면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왕 곁에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왕을 바꾸기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만으로 그들의 동기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권력 계산,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반란이 실패했을 때 치를 대가보다 연산군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진성대군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고 신하들은 그를 새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진성대군은 훗날 중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왕을 바꾸려는 신하들은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비에게 새 왕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1506년 9월의 어느 새벽 계획은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왕에 가까운 측근들이 제거되었고 소식을 들은 높은 대신들도 새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궁궐을 지켜야 할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산군을 위해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이던 왕의 권력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연산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강화도 가까이에 있는 교동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 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이 새 왕을 세우며 정치를 바로잡았다는 뜻에서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관리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을 왕으로 세운 권력 교체였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난 뒤 왕자의 지위인 군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세종이나 성종처럼 죽은 왕에게 붙이는 이름을 받지 못하고 연산군으로 남았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쪽이 이후의 기록을 정리했으므로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음을 보이려고 그의 잘못을 더 강조했을 가능성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궁중에서 벌어졌다는 모든 자극적인 이야기를 똑같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규모 처벌, 비판 기구의 약화, 그리고 하룻밤 만에 성공한 왕의 교체는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만 보아도 연산군이 어떻게 힘을 얻고 동시에 어떻게 자신을 떠받칠 사람들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을 무너뜨린 세 번의 사건을 한 줄로 이어보겠습니다. 1498년의 첫 사건은 왕을 비판하는 말과 기록의 대가를 목숨으로 바꾸었습니다. 1504년의 두 번째 사건은 어머니를 둘러싼 분노를 끝없는 보복으로 넓히고 왕을 멈출 사람과 장치를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1506년의 세 번째 사건은 두려움으로 유지되던 권력이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에 두 사건이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들어간 선택이었다면 마지막 사건은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죽음은 분명 그의 분노를 키운 중요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머니의 일을 알기 전부터 시작된 신하들과의 충돌도 복수보다 앞서 벌어진 첫 번째 대규모 처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비판을 자신을 바로잡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적으로 받아들인 태도였습니다. 연산군은 반대에 부딪힐수록 대화보다 처벌을 택하는 일이 늘었고 한 번 성공한 처벌을 다음에는 더 넓게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상처는 정치적인 보복의 이유가 되었고 왕의 권위를 지키려는 행동은
나라의 브레이크를 없애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권력 다툼도 비극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연산군의 선택을 대신 내려준 것은 아닙니다. 1502년의 집단 충고가 보여주듯 첫 번째 사건 기회도 돌아설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기회를 잡는 대신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을 없애는 길을 거듭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연산군을 단번에 폭군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적으로 만들고 처벌로 침묵을 만들고 그 침묵을 충성으로 착각한 선택들이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인 끝에 많은 신하들은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왕의 편에 섰습니다.